전세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주택 매매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우리의 주택 소비자들도 그렇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거나 완화를 한다거나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적어도 한 3년 5년의 흐름을 보고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새로 오신 강호인 그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규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구는 이제 고령화 시대고 그 다음에 인구는 자꾸 주는 건데 그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동산이 버블화될 때 그 잣대로 건설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보면 저희가 최근 주택 난이 된 게 1970년대 중반 강남 개발 때부터 여의도 개발 때부터 이 주택 사이클이 그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반복을 하는데 이런 걸 정확히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충동 구매 형태의 그 주택 그 구매를 추진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부분 중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는 그 강호인 장관도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현재 양상을 그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제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현재 양상을 약간 좀 과열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원래 부동산 가격은 과열돼도 안 되고 다운돼도 안 되는 건데 일단 그 시장 상황을 위해서는 한 3%에서 그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줘야 이게 시장이 막 움직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강호희 장관 처음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그널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 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 세금 문제라든지 그 규제 쪽에 그렇죠.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과열이 되면서 그때 8.3일 대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규제 일변도 사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네.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아차 싶으니까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 재건축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규제를 풀어주면서 좀 시장이 살아난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왜곡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시장에 그 최대한 맡겨두되 좀 그 위험해진 상황에서 약간의 정부가 해야 될 공급량 조절이라든지 역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주택의 흐름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인구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택의 수요는 인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란 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 과열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재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과열, 규제, 단순 잣대로만 봐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동안 뭐 한 4, 5년 억눌려 왔던 실수요들이 분출돼 가지고 오는 과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기성 과열은 뭐 옛날 같지 않을 텐데 우리 그 부분 시장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이제 그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예. 말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최근 한 10년 정도하고 그 전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04년도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을 그렇죠. 입안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시행을 했는데 시간 이 10년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재작년에 양도세 중과세는 이제 폐지를 시켰고요. 종부세는 좀 약화시켜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이 세금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부분이 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을 사서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상담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집을 사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요걸 가지고 우리 애한테 주면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쪽이 맞습니다. 주류거든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한 2, 3억 정도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주택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데
2, 3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정말 현금 정말 부자들은 부동산을 안 살려고 살려고. 오히려 종부세 때문에 더 아직도 팔고 아직도 싶어 팔고 하거든요. 싶어. 이게 이제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네.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네, 겁니다. 실수요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떤 공급 부족을 예. 그동안 계속 만들어온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애들도 크고 하면은 집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통계로 보면은 결혼하고 한 8년 정도 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이 딱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사러 나서는 순간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급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중심이면 한 3년, 4년 걸려야 공급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사이에 시차가 발생될 수가 시차가 있거든요. 발생.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일부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집을 안 사고 있었던 네. 잠재 유효 수요층이 수도권 중심으로는 한 40만 가구 정도는 40만 가 있었는데 가구. 네. 지난 2014년 올해 뭐 상반기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5만, 한 30%에서 40% 정도 집을 구입한 것 같고요. 구매했다 이런 얘기. 예, 나머지 분들은 올 가을에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주춤하고 있는 네. 이런 불투명한 경기가 불투명한.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살 수도 있어요. 있는 예,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분명한데 단기적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규제를 할지 아니면은 네. 규제를 하지 않을지를 알 수 네. 없으니까. 근데 결과는 각 그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비슷한 난다는 결과.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규제를 하면은 올해처럼 많은 공급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과거의 공급으로 과거처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세난이 장기화돼요. 장기화되는 점. 그럼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은 매매가의 기준 가격이라는 게 전세가인데 네. 전세가가 올라서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네. 내년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가가 기준 가격이지만 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분양가가 분양가가 기준 가격이 네, 자꾸 분양가. 올라가는 측면이 분양가사가 네. 이제 풀렸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풀면은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고 규제를 묶으면은 더 규제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 진퇴양난. 진퇴양난.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누적적인 부작용이 쌓여 있기 때문에 쌓여있기 현재는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예.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는다. 네. 이 규칙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 경기를 하라. 그렇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걸 내놓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실험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단기간에는 뭐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자꾸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모든 수급을 통제할 수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판을 깔아주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공급이 있는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측 가능한 그렇죠. 우리 이제 국민들 또 부동산 수요자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예. 뭐 투기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 안정적인 실수요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 그 가격의 역사를 봐도 결국 지나친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양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곡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세금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누적돼 와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 수요 계층들의 붕괴 내지는 뭐랄까요 입지 축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면서 아마 지금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정부가 우리 곽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대계를 보고 이 주택의 틀을 더 이상 투기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주거 안정, 또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주거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그 100년 대계의 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하신 말씀이시죠. 일단 아까 분양가가 지금 이제 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 다음에 쉽게 해서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이제 70% 이제 비중이, 매매 가격에 대한 비중이 70%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 가격을 계속 끌어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강남권, 그중에서 이제 한강변 재건축들이 본격화되면서 분양가가 다시 또 그 주택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4,200만 원짜리 평당, 그렇죠. 사상 최고가, 일반 아파트로 사상 최고가인데 이제 그게 분양이 되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천정을 다시 한번 깼는데요. 그 작년에 그 대림에서 분양했던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신반포 일자 재건축했던 그게 4,100만 원짜리가 분양되면서 최고가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이미 5천만 원이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이 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만에 이제 그 천정을 다시 깼는데요. 그 최근에 그 한강변에서 분양했던 그 재건축 단지 8개 중에 7개가 4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지금 뭐 그 일단 시장에서 고급 건축, 그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재건축, 한강변 재건축이 비싸지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실제 주택 품질이 그만큼 높아졌느냐, 그다음에 그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뭐 그 일단 그 자체만으로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주택 품질이 그만큼 끌어올라가지 않으면서 그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제 좀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한 해 한 6% 정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는 20% 정도가. 많이 올랐다고. 20%면 상당히 많은.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시장에 맡기는 것은 좋은데, 그 일단 그 업체들도 그렇고 그 일단 수요자들이 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판단도 해야 되고, 업체들도 나름대로 또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 거품이 있는 아파트는 안 팔리고, 그 실속 있는 제대로 된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의 니드에 맞는, 수에 맞는 가격을 갖고 착한 아파트라고 뭐 그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런 아파트는 완판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평형별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지금 20평대, 전용 면적 기준 20평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40평대, 지금 최근 4, 5년간 거의 안 짓다시피 했죠, 지금. 40평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특히 제가 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90년대 일본의 이제 주택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다양한 주택시장의 현상 가운데 동경을 기준으로 그 요지에, 아까 점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요지에 좋은 아파트의 넓은 평수, 우리로 말하자면 60평, 70평, 80평은 평당 1억까지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평형별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평형별, 이제 주택 규모별로 봤을 때는 결국은 주택 규모별 수요층과 주택 규모별 공급량에 따라서 시기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대형 평형들이 가격이 단위 면적당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걸 불러온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금 과거 얘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도심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과거부터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중대형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으라는 것 때문에 소형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늘 중대형에 대한 희소성이 존재를 했어요.
부족하게 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게 반전의 계기가 어디서 오냐면은 2007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다시 시행, 예. 83년도에 했다가 이제 2003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는 주택시장의 중대형 평형의 평당가가 더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제 개발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막 물량을 쏟아낼 때 예. 중대형을 막 밀어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당시 비율을 보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네, 네, 해서 그 이하를 중소형이라고 예, 보고 예, 그 초과 부분을 중대형이라고 본다면은 예. 85제곱 초과가 거의 한 37% 가까이 네, 공급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채 중에 4채 정도씩 공급을 했거래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10채 중에 한 2채 공급하던 공급을 거를 하는데. 4채 가까이 공급을 해버리니까 지나치게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었고요. 또 다 하필 그 시기가 우리나라 그 베이비 부모들의 네. 은퇴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제 뭐 집이 넓은 집이 넓은 필요 집이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이걸 내놓는 사람들,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던 시기에 예, 예. 많이 지어버린 많이 거예요. 지었죠. 진짜. 그러니까 한 2010년, 11년쯤에는 중대형들이 입주까지 했는데도 분양이 안 돼서 안 됐죠. 그렇죠. 준공후 미분양으로 대거 남게 대가 되거든요.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가격 형성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준공후 미분양들은 가격이 복마전이에요. 맞아요. 뭐 할인한다는데 가보면 안 한다고 하기도 네, 하고 네.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막 나락으로 나락 떨어져 버린 떨어져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근데 최근의 변화는 또 뭐냐면은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공급 베이스에서는 이제 중대형의 공급량 85제곱 초과가 5%대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20채 중에 한 채 정도를 짓는 거고요. 20채 중에 19채는 중소형으로 짓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 이제 수요 베이스의 변화는 뭐냐면 방금 우리 대표님도 그 인구 변화를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인구는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연령대별 인구 구조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 그렇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많고 네. 그 다음으로는 또 현재 40대 중반 70년대 전후태생들이 70년대생들. 인구가 네.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80년 출생자들, 80년대. 2차 베이비붐이라고 2차 그러죠. 베이비붐, 네. 그래서 현재 주력 수요층들이 신규 주택 구입에는 80년대생들, 2차 베이비부모들이 주도적이고요. 이 집을 넓혀가는 거는 F세대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생들. 70년대생들. 이분들은 이제 애들이 크니까 집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넓은 집이 필요하거든요. 중학생, 뭐 고등학생. 예, 예. 그래서 이런 구조가 당분간은 지속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효 수요층이 중대형에 대한 유효 수요층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 어쩌면 현재가 역사상 가장 중대형 수요층이 많을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얼마나 내놓는 사람, 말하자면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의 베이비붐, 대표라면은 그렇죠. 70 개띠는 F세대 대표거든요. 아, 58 개띠가 내놓는 집이 많으냐, 네. 70 개띠가 사는 사람이 많으냐, 아,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는데 그렇죠. 현재는 받쳐주는 그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 한 5, 6년간은 네. 중대형의 전 월세 가격이나 매매가 상승 폭이 예. 중소형을 추월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대형들이 중소형을 이제 다시 역전. 그동안에는 뭐 서울의 변두리 보면 60평대 전세나 30평대 전세나 똑같고 예. 또 비싼 그 관리비 때문에 어떤 경우는 30평대가 뭐 전세가 비싼 적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 4년 전 예. 전세가 좀 침체돼 있을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역전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대한민국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한 30년, 40년 주택시장 역사를 보면 이 변화무쌍했듯이 앞으로도 상당히 변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치시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아주방송의 독자들, 특히 주부 독자들 중요하잖아요. 지금 주부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뭐 성공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 아주 기분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냐. 그런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